1920년 6월 7일 새벽 4시 30분 만주 동남부 본고동 계곡 일본 제국 육군 제19보 병사단의 아즈마시로 대위는 여명전 어둠 속에 서서 쌍안경 너머 숲으로 뒤덮인 능선을 훑었다. 뭔가 잘못됐다. 그가 이끄는 병력 230명의 대열은 사흘째 두만강을 따라 이어진 산악지대에서 조선의 무장 세력을 추적하고 있었다. 흔적은 생생했다. 너무 생생했다. 버려진 소태밥은 아직 따뜻했다. 부드러운 흙바닥엔 일부러 보이도록 찍힌 발자국, 뒤쫓는 자가 발견하라고 내버려둔 장비. 식민지 치안 임무 15년으로 몸에 밴 아즈마의 모든 본능이 매복이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명령은 분명했다. 비적을 추격해 소탕하라. 자비를 베풀지 마라. 본때를 보여라. 아즈마 대위가 알지 못한 것은 그가 쫓는 사내가 지난 반년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바쳐왔다는 사실이었다. 47살 대한독립군 북노군 사령관 홍범도는 1500명의 게릴라를 일본 전술에 약점을 한 치도 남김없이 파고들 정밀한 도구로 바꾸어 놓았다. 버려진 장비는 부주의가 아니었다. 눈에 띄는 자국도 실수가 아니었다. 2월부터 홍범도가 준비한 살상지대로 불러들이는 초대장이었다. 아즈마의 대열은 식민지 전쟁에 관해 일본 군부가 믿어 온 모든 것을 응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1895년에 중국을 꺾고 1905년에 러시아의 굴욕을 안긴 근대 군대의 직업 군인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사거리 반 마일을 넘기는 아리사카 38식 소총이 들려 있었다. 기관총이 있었고 하루 행군이면 닿는 곳에 포병 지원이 있었으며 훈춘의 요새화된 거점까지 이어지는 보급선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은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었다. 조선의 무장 세력은 비적, 변변찮은 무장으로 전쟁 놀이를 하는 농민들, 규율 잡힌 부대를 마주하면 달아난다. 모두가 그렇게 안다고 믿었다. 홍범도는 달리 알고 있었다. 트인 전장에서 정규군을 상대로 다듬어진 일본 보병 전술이 산악전에서는 족쇄가 된다는 걸 그는 알았다. 좁은 계곡을 통과하는 보급 대열이 얼마나 취약한 표적인지도, 정형화된 정면전을 전제로 훈련받은 직업군인들이 그런 방식을 거부하는 적 앞에서는 버거워한다는 사실도, 더 결정적으로 조선을 얕잡아보는 일본 지휘관들이 때늦게 깨달을 때까지 상대를 꾸준히 과소평가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즈마의 대열이 본고동 계곡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홍범도가 몇 달 동안 샅샅이 뜯어본 지형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능선 하나, 골짜기 하나, 수목선 하나까지 모두 지도에 표시해 두었다. 사격 진지는 미리 마련해 위장해 두었다. 퇴로는 손질해 표시까지 해 두었다. 보급 비축고가 전략적 지점마다 배치돼 있었다. 고지의 관측소는 일본군의 움직임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추적했다. 숲으로 뒤덮인 산악산 마일에 걸쳐 층층이 배치된 조선 전사 1500명이 절대적 침묵 속에 기다렸다. 동쪽 본구리 너머로 해가 떠올라 골짜기 바닥으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즈마는 부하들에게 일본군의 표준 행군 방식인 종대로 전진하라고 명했다. 그들은 총을 어깨에 맨 차에 자신만만하게 움직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담배를 문 병사도 있었다. 사흘째 조선 유격대를 뒤쫓았지만 접촉 한 번 없었다. 상대는 줄행랑을 치는 게 분명했다. 몇 시간만 더 가면 트인 평지에서 그들을 붙잡아 우세한 일본군 화력으로 금세 끝낼 터였다. 오전 5시 45분 능선 쪽에서 첫 총성이 쩍 하고 갈라졌다.
아즈마 대위의 선두 정찰병들이 총소리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순식간에 쓰러졌다. 일본군 대열은 어림잡아 석초 동안 얼어붙었다. 평시와 전투 사이 폭력과 처음 맞닥뜨릴 때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치명적 머뭇거림이었다. 곧 골짜기 바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다. 사면 위 300야드 지점에 준비된 진지에서 사격을 퍼붓는 조선 전사들이 빽빽이 몰린 일본군 대열에 소총탄을 쏟아부었다. 좌우로 숲이 우거지고 위로는 가파른 능선이 치받은 좁은 산길을 따라 길게 늘어진 대열에는 기동할 틈이 없었다. 병사들은 없는 엄폐물을 찾아 허둥댔다. 장교들은 서로 어긋나는 명령을 고래고래 외쳤으나 산벽에 메아리치며 고조되는 총성에 묻혀버렸다. 그래도 아즈마는 일본 보병 교범대로 제대로 대처했다. 사격선을 편성해 능선의 진지를 향해 일제 사격으로 맞불을 놓으라고 명했다. 표준 전술은 측면 부대가 사면을 타고 올라가 적 진지를 덮치는 사이 적의 화력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교과서적인 보병 대응, 홍범도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훈련도 규율도 확실한 일본 병사들은 명령을 정확히 수행했다. 셋으로 갈라져 눈에 띄는 어떤 엄폐물 뒤든 사격 위치를 잡고 능선 위 총구 섬광을 겨냥해 사격을 개시했다. 정확하고 위력이 큰 아리사카 소총 탄환이 조선 전사들이 웅크린 숲을 갈라지며 날아갔다. 몇몇 일본 분대는 어모 사격에 맞춰 도약 전진으로 동쪽 사면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잠시, 어쩌면 10분 남짓은 일본군의 전술이 먹혀드는 듯했다. 골짜기 바닥에서 쏟아지는 방역 사격에 조선 전사 몇은 몸을 낮추고 엄폐로 몸을 숨겼다. 측면 분대들도 꾸준히 고도를 올렸다. 아즈마는 전투에 익숙한 리듬, 훈련과 규율이 첫 충격을 눌러 이겨내는 그 감각을 되찾는 듯했다. 그때 홍범도가 두 번째 덫을 작동시켰다. 능선에서 사격하던 조선 전사들이 갑자기 사격을 멈추고 숲속으로 스며들듯 뒤로 빠졌다. 승리를 예감한 일본 측면 분대들은 더 거세게 밀고 올라갔다. 퇴각하는 유격대를 쫓는다는 생각으로 더 높이, 더 넓게 벌려 올라갔다. 그들이 들어선 곳은 미리 꾸며놓은 살상구역이었다. 오전 6시 15분, 산 위쪽에 숨겨둔 조선의 은밀한 진지들이 사격을 개시했다. 일본 측면 분대들은 위에서 쏟아지는 조선 전사들의 총격 속에 탁 트인 사면에서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오르던 병사들이 총탄에 꿰뚫려 뒤로 나뒹굴었다. 다른 이들은 맨산 비탈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엄폐물을 찾아 허둥댔다. 5분도 못 되어 양측면 공세는 무너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미끄러지듯 달아나 계곡 바닥으로 내려갔다. 아즈마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처음에 조선군 진지는 미끼였다. 일본군을 더 나쁜 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워둔 곳이었다. 그가 맞선 적은 지형을 속속들이 아는 데다 전장을 미리 준비해둔 상대였다. 이건 산적의 습격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작전이었다. 오전 7시 무렵 아즈마 대위의 상황은 불의의 매복에서 잠재적 참사로 악화했다. 그의 대열은 첫 1시간에 약 40명의 사상자를 냈다. 전사자와 부상자보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충격이었다. 일본의 화력 앞에서 달아나는 적에 익숙해진 그의 병사들은 사방에 동시에 있는 듯한 보이지 않는 적에게 꽁꽁 묶여 움직이지 못했다. 홍범도는 고지의 진지를 누비며 손짓과 속삭이는 지시로 전투원들을 조율했다. 고함으로
명령을 내리는 일본 장교들과 달리 그는 소리 없이 지휘했다. 부하들은 각자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 이 전투를 몇 주 동안 연습해왔다. 각 분대마다 사격 위치, 사격 구역, 압박을 받을 때의 철수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즉흥은 없었다. 모든 것이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 조선 독립군 전사들은 일본 정보 보고서가 그리던 오합지졸의 산적대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앞선 독립투쟁을 겪은 노병들이었다. 일부는 1910년 일본의 병탄 이전 대한제국 군대에서 복무했었다. 또 다른 이들은 중국 공화파 군대나 러시아 고문단에게서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주로 이전의 기습에서 노획한 일본제 소총으로 무장했기에 자신들이 속속들이 익힌 그 무기의 탄약도 완벽히 호환됐다. 일부 분대는 능선의 요지마다 중국제 기관총을 배치해 두었다. 아즈마는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했다. 남은 전력, 즉 실전 가능한 병력 약 160명을 한데 모아 서쪽 능선을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명했다. 조선의 진지까지 붙기만 하면 근접전은 일본군의 총검술 훈련이 유리했다. 절박한 도박이었지만 계곡 바닥에 웅크리고 있으면 서서히 전멸할 뿐이었다. 일본군의 돌격은 오전 7시 30분에 시작됐다. 병사들은 일부가 엄호 사격을 퍼붓는 사이 다른 이들이 치고 올라가는 식으로 구간 돌진을 반복했다. 적을 기세로 누르려 전투함성을 질렀다. 처음 얼마간은 진전을 보였다. 그러다 밤사이 홍범도의 부하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어놓은 철사줄 장애물에 부딪혔다. 수풀에 가려 사람들 발이 걸려 넘어지기 전까지는 눈에 띄지 않았다. 몸을 추스르거나 철사를 잘라내려 애쓰는 사이 돌격은 멈춰 섰다. 독립군은 사전에 이 철사 장애물에 맞춰 소총의 0점을 잡아두었다. 이제 그들은 멈춰선 일본군 돌격대에 체계적으로 사격을 퍼부었다. 수십 명씩 쓰러졌다. 부대를 추슬러 보려는 장교들은 최우선 표적이 됐다. 10분도 차에 안 되어 돌격은 완전히 붕괴했다. 살아남은 자들은 철사 장애물에 전우들의 시신을 걸쳐둔 채 비탈을 비틀거리며 내려왔다. 홍범도는 노획한 일본군 야전 쌍안경으로 이를 지켜봤다. 그는 모든 것을 눈여겨보았다. 일본군이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양상, 엄폐할 때 서로 바짝 뭉치는 버릇. 아침 9시가 되자 아즈마는 현실을 직시했다. 그의 부대는 더 이상 전투부대로서 기능하지 못했다. 멀쩡한 병사는 100명도 차에 남지 않았다. 탄약은 닳아가고 의약품은 동났다. 부상자들은 물을 달라 울부짖었지만 그조차 줄 수 없었다. 독립군은 교전을 끊을 기색이 없었다. 일본군 교리는 공세를 강조했지만 아즈마는 현실주의자였다. 골짜기에 머무는 건 전멸을 뜻했다. 그는 어떤 일본군 장교도 내리고 싶지 않은 명령을 내렸다. 후퇴, 증원이 기다리는 훈춘으로 철수한다. 머뭇거리다 각계격 파당하느니 퇴로에서의 손실을 감수하고 곧바로 움직이기로 했다. 홍범도는 이 결정 또한 예견하고 있었다. 그의 정찰병들이 골짜기 바닥을 내내 주시하며 일본군의 몸짓과 동향을 읽어냈다. 관측병들이 아즈마의 병력이 철수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자 홍범도는 새 명령을 내렸다. 서쪽 능선에 배치된 분대들을 훈춘으로 통하는 길목을 제압하는 자리로 옮기라는 것이다. 퇴각하는 일본군은 총탄의 회랑을 지나가야 했다. 일본군의 철수는 9시 반에 시작됐다. 아즈마는 남은 병력을 전투적 후퇴 태세로 편성해
주력의 이동을 엄호할 후위대를 남겼다. 부상자는 급히 만든 들것에 실어 옮겼고 그 탓에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전사자는 뒤에 남겨두었다. 일본군의 군사 문화에 어긋나는 쓰라린 결정이었지만 살아남을 가망을 지키려면 그 길밖에 없었다. 처음 반 마일 동안은 거의 저지 없이 철수가 진행됐다. 승리에 만족한 듯 독립군의 사격도 한풀 꺾였다. 몇몇 일본군은 이 죽음의 털을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길이 울창한 숲을 비집고 지나가는 좁은 구간에 이르자 사격이 다시 한층 거세게 터졌다. 홍범도는 이 구간에 최정계 사수들을 박아두었다. 그들은 불과 15야드 거리에서 일본군 병사들을 낱낱이 골라 쓰러뜨릴 만큼 치명적인 정확도로 사격을 퍼부었다. 후퇴는 패주로 변했다. 병사들은 장비를 버리고 총을 내던지고 앞뒤 재지 않고 달아났다. 장교들은 부하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조직적인 철수는 공황 속 도주로 와해됐다. 11시 무렵이 되자 살아남은 자들은 독립군의 사격이 더는 유효하게 미치지 못하는 트인 지대로 겨우 빠져나왔다. 아즈마가 간신히 수습한 병력은 약 60명, 당초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그들의 뒤 본고동 골짜기에는 170명이 넘는 일본군 전사자와 부상자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장비와 탄약, 보급품이 나뒹굴고 있었다. 한일병합 이후 10년 동안 조선에서 일본군이 당한 최악의 단일 패배였다. 홍범도는 추격하지 않았다. 그의 부하들은 6시간 동안 격전을 치렀다. 탄약은 고갈되어 있었다. 당장 손봐야 할 부상자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일본군 증원 부대가 몇 시간 안에 도착할 것을 홍범도는 알고 있었다. 시점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을 때 바로 지금이 교전을 끊고 물러날 때였다. 독립군은 부상자와 대부분의 장비를 실어 질서정연한 조로 철수했다. 그들은 일본군 감시 초소를 피해 산속 더 깊은 안전한 집결지로 이어지는 사전 준비된 경로를 이용해 이동했다. 교전을 끊은 지 3시간도 되기 전에 홍범도의 전 병력은 일본군은 익숙하지 않고 자신들만 속속들이 아는 지형 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그날 저녁 홍범도는 본고동에서 20마일 떨어진 야영지에서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전사 11명, 부상 23명이었다. 탄약을 대부분 소모했지만 노획한 일본군 소총과 탄약이 소모분을 메우고도 남았다. 그들은 준비된 방어진지에서 전술과 지형 이해를 앞서면 독립군이 전문 일본군을 이길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홍범도는 환호하는 전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점을 알고 있었다. 일본군은 이 패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병력과 중화기를 보낼 것이다. 게릴라를 도왔다고 의심되는 마을들을 불태울 것이다. 순찰을 늘리고 국경 경비를 더욱 조일 것이다. 본고동은 전략적 보복을 불러올 전술적 승리였다. 패전 소식은 6월 7일 늦은 오후 훈춘의 일본군 사령부에 전해졌다. 초기 보고는 파편적이고 혼란스러웠다. 탈진하고 충격에 휩싸인 아즈마 대위는 어떻게 정예 병력 230명이 조선의 비적들에게 괴멸당했는지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상관들은 점점 더 분노와 불신을 드러내며 그의 말을 들었다. 훈춘 수비대를 지휘하던 다케다 노보루 대령은 즉시 이 패배를 우연한 변고로 치부했다. 아즈마가 부주의했을 뿐이라고 그는 우겼다. 조선인들이
지형과 기습운이 좋았을 뿐, 그저 매복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정정당당한 전투라면 전문 병력이 이런 반군 따위는 손쉽게 격파할 것이라고. 해결책은 간단했다. 포병 지원을 붙인 더 큰 부대를 보내라. 조선 게릴라를 결정적으로 짓밟고 일본군의 위신을 회복하라. 전투를 분석한 일본군 정보장교들의 결론은 달랐다. 훗날 노획 문서에서 발견된 그들의 보고서는 독립군 전술의 정교함을 지적했다. 준비된 진지, 층층이 배치된 방어, 엄격한 사격 통제, 조직적인 철수, 이는 식민지, 경찰이 통상 상대하던 수준을 훨씬 넘는 훈련과 계획의 결과였다. 누군가 이 조선인들에게 현대식 군사 전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평가는 의사결정권자에게 닿지 않았다. 1920년 당시 일본군 문화는 하급 장교가 상급자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도록 장려하지 않았다. 조직의 공식 서사는 이미 굳어지고 있었다. 본고동은 무능과 불운이 빚은 예외적 일탈일 뿐이라는 식으로. 그것은 조선의 군사 능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애초에 조선인에게는 존중할 만한 군사 능력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쟁 놀이에 나선 식민지 신민에 불과했다. 이런 폄하의 태도는 일본군 지휘체계 전반에 스며들어 있었다. 도쿄의 참모본부 장교들은 사건 보고서를 올리긴 했지만 중요도는 가장 낮게 매겼다. 조선에서의 식민지 치안 작전은 상부가 신경 쓸 일이 아닌 그저 일상 업무였다. 일본군 한 중대가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유감이지만 토벌 작전에서 전례 없는 일도 아니었다. 더 큰 병력을 투입하면 곧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 믿었다. 1920년 6월 9일 다케다 대령은 훈춘에서 토벌대를 조직했다. 그는 보병 3개 중대 900명을 지휘했고 기관 총반 2개와 산악포 1가의 포대가 그를 지원했다. 이 병력은 아즈마 부대의 5배였고 조선인들이 도저히 상응할 수 없다고 여겨진 화기를 갖추고 있었다. 다케다는 국경 일대를 훑으며 홍해 부대를 경멸하고 반군을 도운 마을은 모조리 불태울 요량이었다. 일본군 정보는 홍이 구식 무기로 변변치 않게 무장한 최대 300명가량만을 거느린다고 추정했다. 본고동의 성공은 아즈마가 준비된 매복에 제 발로 걸려들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포병의 지원을 받는 더 크고 제대로 지휘된 부대 앞에서는 현대적 군사력에 맞닥뜨린 다른 식민지 반군들처럼 조선인들도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홍범도는 몇 시간 만에 일본군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았다. 국경지대에서 수년간 활동하며 구축한 그의 정보망에는 일본 시설에서 일하는 조선인 노동자, 동정적인 중국 상인들, 주요 일본군 주둔지를 감시하는 관측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훈춘을 떠나기도 전에 다케다 부대의 규모와 구성, 예상 목표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홍의 대응은 그가 단순한 게릴라 지도자를 넘어서는 인물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군사 전략가였다. 다케다의 대병력을 정면 승부로 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포병을 거느린 일본군 900명과 지속전을 벌이기에는 탄약도, 중화기도, 병력도 모자랐다. 그러나 그들을 정면에서 무찌를 필요는 없었다. 일본 지휘부가 전술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면 됐다. 이어지는 이 주 동안 홍은 일본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큰 길목마다 연속적인 매복 지점을 준비했다. 각 지점은 짧고 격렬한 교전 뒤 신속히 이탈하도록 설계되었다.
전투원들은 기습해 피해를 입히고 일본군 포병에 조준이 잡히기 전에 사라질 터였다. 결전이 아니라 능지처참 일본군 부대는 6월 14일 훈춘을 떠났다. 궁이는 휘날리고 장교들은 말에 올라타고 병사들은 군가를 부르며 자신만만하게 전진했다. 일본 제국군에 도전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조선의 도적대에게 본때를 보여주러 가는 길이었다. 정찰병들이 앞서 나가긴 했지만 본대는 안전을 위해 분산보다 밀집 대형과 화력에 의존했다. 6월 15일 강을 건너던 지점에서 홍해 첫 매복이 그들을 덮쳤다. 강 양안에서 조선 전투원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해 첫 사격만에 일본군 17명이 쓰러졌다. 다케다 대령이 포병을 전개하기도 전에 조선군은 이탈했다. 행군 대열은 계속됐지만 경계는 한층 삼엄해졌다. 그날 밤 또 한 번의 매복으로 병사 9명이 더 사망했다. 다음 날 아침 세 번째 공격으로 장교 2명을 포함해 12명이 부상했다. 6월 20일까지 다케다 대령의 원정대는 엿새 동안 고작 30마일을 전진했을 뿐이었다. 모두 11차례의 교전을 벌였지만 어느 것도 15분을 넘기지 않았다. 일본군의 사상자는 전사 63명, 부상 100명 이상에 달했다. 조선 측 전사자는 기껏해야 12 남짓이라고 추정됐지만 조선군이 늘 철수 전에 전우들을 수습했기에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사상자보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타격이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잠을 못 잤다. 그림자마다 조선 저격수가 숨어 있는 듯했고 숲 가장자리마다 매복이 도사리고 있는 듯했다. 언제 어디서 공격이 닥칠지 모르는 지속적인 긴장이 실제 전투보다 더 빨리 사람을 무너뜨렸다. 병사들은 어둠 속 소리에도 총을 쏘아 실체 없는 그림자의 탄약을 낭비했다. 피로와 공포로 부대가 무너져가자 장교들은 기강을 세우느라 사투를 벌였다. 다케다의 포병은 무용지물이었다. 포를 풀어 세우고 사격 재원을 계산할 즈음이면 조선의 공격대는 이미 자취를 감췄다. 빈 숲을 포격해봐야 산길로 힘들게 끌고 온 포탄만 축낼 뿐이었다. 기관총도 마찬가지였다. 조선 전투원들은 기관총 사격이 필요할 만큼 대형을 이루지 않았다. 소부대로 은폐된 자리에서 한두 발씩 쏘고는 사라졌다. 6월 21일 다케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게릴라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의 기반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었다. 그의 부대는 게릴라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는 마을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조선 민간인들은 신문과 구타를 당했으며 협력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종종 즉결 처형되었다. 우물에는 독을 풀고 식량 창고는 파괴되었다. 원정대의 임무는 게릴라 추적에서 민간인 공포 통치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잔혹행위는 다케다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중립을 지키던 조선의 촌민들까지 홍해 부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가족의 원한을 갚겠다며 독립군에 합류했다. 일본군 동향에 관한 정보도 조선군 지휘관들에게 더 손쉽게 흘러들었다. 1910년 이래 일본이 강요해온 가혹한 지배 정책이 그들이 진압하겠다던 바로 그 저항을 스스로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홍은 이 흐름을 차갑게 계산하며 지켜보았다. 타버린 마을 하나하나가 새로운 병력을 낳았다. 민간인 희생이 늘수록 조선의 결의는 굳어졌다. 좌절한 일본군 순찰대가 늘어날수록 적은 기진맥진해졌고 물자도 바닥나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자기들 방식으로 싸우기를 거부하는 적을 상대로 잘못된 전쟁을 잘못된 전술로 치르고 있었다.
6월 24일 10일간의 야전 작전 끝에 다케다는 원정대를 훈춘으로 철수시켰다. 그의 공식 보고서는 게릴라와의 다수 교전과 지원 기반의 파괴를 근거로 작전의 성공을 주장했다. 실제는 달랐다. 그는 전사 부상 실종을 합쳐 193명의 병력을 잃었다. 탄약과 보급품도 막대한 양을 소모했다. 그럼에도 홍범도의 부대는 전력을 유지한 채 국경 일대를 자유롭게 기동하고 있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는 1920년 여름 내내 국경 상황이 통제해 있다고 보고를 내보냈다. 공식 공보는 본고동을 현지 지휘 실패가 빚은 고립된 사건으로 묘사했다. 뒤이은 작전은 지역을 평정한 성공적인 징벌 원정으로 규정됐다. 조선의 게릴라는 더 이상 조직적 저항이 불가능한 흩어진 잔당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수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20년 6월부터 10월 사이 조선 북동부에서 일본 식민지군은 조선 독립군과의 교전으로 7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홍범도의 북노군은 괴멸하기는커녕 병력이 3,000명을 넘어섰다. 그들은 국경 지역의 광범위한 구역을 장악하고 세금을 거두고 재판을 집행했으며 일본이 통치한다고 주장하던 영토에서 사실상의 정부처럼 기능했다. 홍은 1920년과 1921년 내내 산악전 전술을 가다듬었다. 그는 노장들이 신병들에게 본고동의 교훈을 전수하는 훈련소를 세웠다. 지형을 활용하라. 진지를 준비하라. 빠르게 타격하고 더 빠르게 이탈하라. 일본군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마라. 방어에 유리한 지형으로 그들을 끌어들여라. 결전을 좇기보다 천천히 피를 말려라. 이 전술은 만주와 시베리아 전역에 조선 독립군에게 영향을 미쳤다. 다른 지휘관들도 홍의 방식을 받아들여 지형을 연구하고 매복지를 마련했으며 조건이 유리할 때만 싸웠다. 일본군은 병력과 화력의 유세를 더 뛰어난 전술과 지역 지형에 대한 치밀한 이해로 상쇄하는 법을 익힌 적과 싸우게 되었다. 1921년이 되자 일본 당국도 마침내 국경지대에서 심각한 군사적 난제를 마주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들은 병력을 증파하고 요새화를 강화했고 유격전에 맞춰 전술을 수정했다. 그러나 제도적 오만은 여전했다. 공식 보고서는 여전히 조선 독립군을 조직적 군사 세력이 아니라 도적대,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다. 일본 장교들은 충분한 무력을 가하면 조선의 저항은 결국 붕괴하리라 믿었다. 홍범도는 정세 변화로 소련 영토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된 1921년까지 싸움을 이어갔다. 그는 1943년까지 망명 생활을 했고 끝내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전술적 혁신은 식민지 시기 내내 조선 독립군 교리의 토대가 되었다. 본고동의 교훈, 곧 전술의 우위와 지형 지식이 더 크고 더 잘 무장한 정규군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저항 운동에 영감을 주었다. 1988년 대한민국 정부는 홍범대계 독립운동객에 주어지는 최고 연계인 건국훈장을 추서했다. 그의 전술은 올바른 비대칭전의 모범으로 한국의 군사학교에서 연구되고 있다. 본고동 전투와 이어진 작전은 열등하다고 깔보던 식민지 피지배민도 정보, 기획, 그리고 적응으로 정규군을 꺾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일본군은 그것을 요행이라 불렀다. 하지만 사상자 명단은 다른 얘기를 했다. 홍범도는 사는 그곳을 가장 잘 아는 자의 편이며 아무리 현대식 무기를 앞세워도 전술적 기량과 지형을 속속들이 아는 감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의 전사들은 일본의 자신감을 일본의 사상자로, 조직의 오만을 조직의 패배로 뒤바꾸었다.